안녕하세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누군가 제게 착하게 살면 바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었는데 돌이켜보니 꼭 틀린 말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동안 제가 정말 많이 읊조렸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바로 하늘도 무심하시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 문장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하게 되네요. 저는 결혼이 꼭 필요했어요. 결혼에 대한 로망을 운운하기엔 제게는 나를 나답게 살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생존과도 같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 편이 꼭 필요했죠. 성인이 되자마자 제 안식처가 사라져버렸고 그 후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힘에 부치는 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어찌나 푸근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제게는 그늘이고 또 든든한 안식처였어요. 저는 정말 남편을 사랑했고 그이의 가족을 온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이와 그이의 가족도 저를 너무도 아껴주었고요. 하지만 저와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오래도록 기다리고 노력도 해봤는데 쉬운 것은 아니더군요. 어느 순간부터는 임신이라는 게 큰 부담감으로 느껴질 만큼 힘들어졌어요. 남편과 가벼운 산책을 할 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부들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과 남편을 향한 미안함이 물밀듯 밀려와 우울하기까지 했었죠. 지금이야 일부러라도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젊은 친구들이 많지만 제 시절만 하더라도 너무 임신과 출산은 너무도 당연한 절차 같은 것이었으니 괜한 눈치까지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남편은 조금씩 피폐해지는 제게 삼신할매가 우리가 너무 사이가 좋으니 좀 더 많이 사랑을 나누라고 천천히 보내주는가 보다며 너무 기다리지도 노력하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생긴다면 그때 낳도록 하자고 말해주었어요. 물론 그 말이 제가 느끼던 부담감을 전부 내려놓기는 못했지만 상실감도 많이 줄었고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거기다 보통 시어머니였다면 애도 못 낳는 여자라며 못마땅해 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제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이 없으셨어요. 되려 남편처럼 힘들어하지 말고 저만을 위한 시간을 많이 보내며 그렇게 지내라고 다독여주신 그런 분이셨어요. 남편은 편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뭔가 이 가슴이 찌르르하게 아리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 역시 편모 가정에서 자랐고 20살이 되던 해 유일한 가족이던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지만 연애한 지 1년쯤 되어서야 서로의 가정 형편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는데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서로 눈물로 위로했던 저희 둘에게는 조금 특별한 날이었었거든요. 그 후 저희 관계는 더욱더 깊어졌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 뒤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처음 보는 저를 그간 고생이 많았다며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것 역시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기억 중 하나입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결혼한 지 딱 횟수로 10년 만에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도 건강하게 생활하셨던 분이라 제게는 어머니의 뇌출혈 소식이 정말 청천벽력이었어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평소 시어머니는 함께 늙어가는 처지가 되었으니 오래도록 저희와 도란도란 살다가 호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눈을 감는 게 소원이라던 분이셨기에 정말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셨거든요. 저희에게 짐이 되는 부모로 남고 싶지는 않다며 정말 식단까지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던 그런 분이 바로 제 시어머니셨거든요. 혈압이 높은 편이긴 했지만 시어머니 말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곤 했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응급으로 수술받게 되었지만 결국 편마비를 안고 사셔야 했어요. 잘 걷지도 먹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신 거죠. 시어머니는 그런 본인의 모습에 크나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후로 건강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죠.
저희도 걱정되는 마음에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내다시피 한 적도 있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고요. 그저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 저희 부부가 해줄 말은 괜찮아질 거라는 말뿐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큰일을 겪고도 제 곁에 여전히 계셔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라고 여겨지고 감사하기까지 해요. 그러니 상심은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래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서 이렇게 잘 견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는 우리 부부랑 언제나 함께하면서 재활치료도 받으시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호전된 모습과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노력해봐요. 제가 알아보니까 신경 써서 잘 관리해주고 건강 챙기면 정말 좋아질 수 있대요. 그러니 우리 희망을 가져요. 그날 저는 우리들의 말에도 감정 표현도 별로 없이 멍하니 계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정말 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저를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친딸처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셨던 시어머니기에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 오랫동안 다녀오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시어머니의 간병에 집중하기로 말이에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의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관심 덕에 가능했던 거죠. 제가 혼자 지내는 걸 염려해 반찬을 챙겨주셨고 예비 시댁이었음에도 자주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제게 맛있는 음식을 언제나 대접해주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저를 더욱 극진히 살펴주셨어요. 위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임신 준비하는 당시에는 매일같이 연락해서 제 안부를 물어주셨고 제가 조금 목소리에 힘이 없거나 우울한 것처럼 들리는 날에는 꼭 제가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것뿐이라며 되려 미안해 하시곤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위로가 너무도 따뜻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외로운 제 삶에서 한 줄기 빛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행복이 되었어요. 그만큼 제게는 소중한 분이기에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허탈함만 남은 시어머니를 두고 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간병을 제 손으로 직접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사실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에게 큰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요. 회사를 그만두기 전 인수인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가깝게 지내던 회사 동료가 제 고민을 알고는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 이후에 저를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에 관심이 있다면 그쪽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놓는 것도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동료의 말을 듣자마자 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얼마 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요양보호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왜 제가 그간 쌓아온 커리어까지 포기하고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려느냐고 말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친엄마를 자기 대신 아내인 제가 돌보겠다고 나서는 것도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들 텐데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그렇게 좋아했던 일까지 접어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예전에는 여태 해온 일이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라면 지금은 저는 이 공부가 가장 재미있게 될 거고 또 이렇게 한 것을 후회하기는커녕 보람을 느끼는 날이 분명 올 거라고 자신한다고 말해주었어요. 남편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저는 온 진심을 다해 제 솔직한 생각을 말한 것이었죠. 며칠을 저를 말리던 남편은 제가 정말 진심이라는 걸 느낀 후부터는 더는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니를 위해 노력하는 저를 위해 남편도 자신의 선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줬어요. 저는 그런 남편 덕에 더욱 열심히 요양보호사 공부와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에 전념할 수 있었고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나이 먹은 여성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직업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네요.
200시간이 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또 그 후에는 국가시험까지 봐야지만 할 수 있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꼭 필요한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몇 달의 시간 동안 이론 실습을 이수하고 시험까지 보면서 노력한 결과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그 후에는 가족요양으로 정말 극진히 시어머니를 보살피며 많은 날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를 향한 많은 걱정거리 중 식사에 대한 걱정이 정말 컸었어요. 잘 드시지도 못하니 몸에 기운이 늘 없었고 점점 야위어가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후 모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삼시세끼 전부 식단까지 짜가며 철저히 건강식으로 식사를 차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음식 거부도 좀 있으셨던 탓에 정말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하지만 노력 끝에 서서히 식사량도 늘고 거부하는 행동도 줄이기 시작했죠. 제 노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편마비가 호전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손에 건초염까지 올 정도로 매일 시어머니에게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건초염으로 손이 퉁퉁 붓고 염증으로 고름이 차는 고통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종일부터 시어머니를 보살핀다고 해도 큰 상심에 빠진 시어머니의 감정까지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렇기에 요양보호사가 되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했죠. 그러다 우연히 아로마 마사지가 편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우울감, 수면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매주 요일을 정해 마사지의 방법도 조금씩 바꿔가며 시도하게 되었죠. 처음 남편에게 건초염이 생겼을 때 구태여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몰래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는 걸 알게 되었고 그날 남편이 퉁퉁 부은 제 손을 하염없이 쓰다듬으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자기를 만나 제가 그렇게 고생한다면서요. 당신 이 약은 뭐야? 어디 아픈 거야? 어디가 아픈 건데 무슨 약이야? 그건 또 어떻게 찾았어? 별것 아니야. 그냥 손이 좀 붓길래 병원에 다녀온 거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신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도 잘 안 다니면서 이렇게 약까지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어머니 간병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 다 아는데 왜 늘 괜찮다고만 해? 병원에서는 뭐래? 정말 괜찮은 게 맞는 거야? 이 사람이 왜 이래?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거야. 안 해본 일 하다 보면 이러는 게 당연하지 뭐. 익숙해지면 좋아질 거야. 누가 보면 내가 어디 크게 아픈 줄 알겠네. 나는 어머님 간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아픈 줄도 모르겠는걸? 당신 정말 손 줘봐. 같이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한테 무심했다니 미안해. 무심하고 짐만 되는 남편 만나서 당신이 늘 고생이다. 내가 당신한테 늘 죄인이야.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는 그 순간에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남편이기에 그의 눈물이 더욱 애처롭게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남편도 많이 지친 탓에 흘린 눈물일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에 저는 남편에게 더욱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죠. 그 후 남편은 자신의 시간을 쪼개가며 저를 도와 함께 시어머니 간병에 힘써주었어요. 그 덕에 시어머니의 표정은 한층 밝아지기 시작했죠. 저희 부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더욱 힘이 나더군요. 이렇게만 차츰차츰 좋아진다면 나중엔 시어머니와 예전처럼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지내는 날이 찾아올 거라는 희망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언제나처럼 시어머니의 간병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의 희망이 와장창 무너지는 날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뇌출혈을 겪고 난 뒤 혈압이 조금 들쭉날쭉해 병원 내원으로 자주 갔었는데 이렇게 또 그 지옥과도 같던 날을 반복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절대 그런 일을 다시 겪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제가 그리고 우리 남편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겠죠. 또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요.
결국 8년 만에 시어머니는 한 번 더 뇌출혈이 왔고 중환자실에서 나흘 남짓 계시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20살 때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그때보다 더 슬프고 더 힘들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허무하게 맞이하게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오래 아프기도 하셨고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자주 들었던 편이라 늘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내내 송장처럼 종일 빈소를 지켰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멍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떠난 슬픔이 컸으면 그렇게 잘 웃는 사람이 이렇게 표정도 없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 남편의 안위가 너무나 걱정됐어요. 그래서 제 슬프고 힘든 마음보다 남편을 챙기기 바빴죠. 하지만 이상하게 남편은 제가 챙겨주려는 걸 마다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뿐인 자신의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이 큰 바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게 당연했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남편을 챙겼어요. 사실 시어머니를 이렇게 떠나보낸 것도 비통한 심정인데 남편까지 쓰러지기라도 하면 저는 어떡하나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각자 유일한 가족이 서로밖에 없으니 더욱 사무칠 수밖에 없잖아요.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분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아프시기 이전에는 정말 많은 활동을 하며 지내셨던 터라 더욱이 많은 분들께서 시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니가 더는 계시지 않는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남편에게서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대답도 안 터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처음으로 제게 했던 말은 바로 이혼이었어요. 여보, 장례식 치르는 동안 고생 많았어. 많은 분이 걸음해 주셔서 어머님도 외롭지 않게 마지막을 보내셨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슬퍼하고 얼른 기운 차리자. 알겠지? 당신은 정말 끝까지 미안한 마음 들게 만드는 사람이야. 우리 그만 이혼하자. 이혼?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또 뭐가 나한테 미안한 건데. 아니, 미안한 건 미안한 거지. 그걸로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당신 어머님 떠나보내고 상심 크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이제 이 세상에 나는 당신, 당신은 나. 이렇게 오롯이 둘만이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왜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건데? 난 당신에게 의지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늘 괜찮다고 숨기는 당신도 넌더리가 났고 우리 어머니를 챙기겠다고 미련하게 회사까지 그만두던 그때 일부러 날 위안하게 만들어 내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그동안 날 위한다고 했던 당신의 행동은 내게는 다 위선처럼 느껴져서 소름이 끼쳤다고.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니 우리 관계 그만 정리해.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위선이라니. 내가 뭘 위해서 그런단 말이야.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 내가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겠다고 나선 이유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당신의 발목을 잡는 행동이 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러게 내가 애초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잖아.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운 건 당신이야. 처음부터 내 말을 들어줬다면 얼마나 좋냐고. 간병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지낼 수도 있었는데 당신의 고집이 다 어그러뜨렸어. 고작 이혼하자는 이유가 그거야?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건 아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숨기는 게 있으면 다 털어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이혼을 해주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다른 이유가 더 필요해? 내가 당신한테 정이 떨어졌다는 것 말고 어떤 타당한 이유가 더 필요하단 건데.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참고 말을 안 꺼낸 것뿐이야. 그런데 이제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던 어머니도 없으니 이혼하자는 거고. 당신 설마 다른 여자 생겼니? 그래서 이러는 거야? 내가 네 엄마 간병에 집중할 때 넌 딴 년한테 온 정성을 쏟았냐고. 다른 여자랑 바람났다고 인정하면 그럼 이혼해 줄 거니? 내 마음이 더는 당신을 향하지 않다는 것도
바람이라면? 그래. 나 바람 폈어. 그러니 이혼해. 위자료라도 청구해야겠으면 그렇게 해. 어차피 이제 내 앞가림만 하면서 살면 그만인데 돈이 많아봐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여보, 당신이 어머님 떠나보내고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한켠에서 혹시라도 나에 대한 원망이 있어서 이러는 거라면 그래, 그게 풀릴 때까지 나를 조금은 미워해도 괜찮아. 내가 보기에 당신이 지금 이러는 게 다 충동적으로 보여져.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봐. 시간을 더 갖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진 않아. 그냥 우리 사이가 더 망가지기 전에 그만 이혼하자, 제발. 나랑 이혼 좀 해주라. 결국엔 이혼해달라며 애원하듯 부탁까지 하던 남편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쩌면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동안 남편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외롭게 만들었던 걸까? 그게 아니면 제대로 꾸미지도 않고 늘 편한 옷차림만 하고 있었던 것이 꼴보기 싫었던 걸까? 하는 생각들만 들더라고요. 남편이 이혼을 입 밖으로 꺼낸 날 이후 남편과 저는 서로를 향한 시선도 함께 나누는 대화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의적으로 절 피했거든요. 거기다 안방을 두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셨던 방에서 잠을 잤어요. 그렇게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꺼낸 뒤 우리는 암묵적 남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지낸 지 며칠 남편은 제게 정말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더욱 황당한 건 서류를 내밀면서 한 남편의 말이었어요. 내가 이혼하자고 당신을 종용하는 거니까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 다 당신 가져. 그동안 우리 어머니 모셔준 값이라고 생각해. 저는 남편의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바람이 났다면 더 악착같이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모신 건 내 의지지 당신에게 돈을 받기 위해 했던 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뒤 이혼 역시 아직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당장은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사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정말 바람이라도 피고 있는 거라면 그 부분에선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고요. 이혼해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알아야 찝찝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절대 우리 남편은 바람필 양반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남편이 이혼에 목숨이라도 건 것처럼 닥달하니 저도 여자이고 사람인지라 점점 의심이 커지더군요. 정말 몇 날 며칠을 남편이 이혼하자는 이유가 고작 제게 정이 떨어져서가 맞을까 고민해봤지만 전혀 납득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실 때 제가 아프기만 하면 자기가 더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챙겨주었으니까요. 그런 행동과 남편의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전혀 어울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바람인 건가 하는 의문도 끊이질 않았으니 제게 남은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미행이었죠. 저는 그렇게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민 후부터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동선은 희한했어요.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고 데이트 명소도 아니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곳도 아닌 다름 아닌 병원이었거든요. 남편은 매일같이 병원을 들락날락거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분명 병원 관계자와 불륜일 거라는 확신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렇게 수시로 병원에 드나드는 일은 극히 드무니까요. 그곳에서 누군가와 잦은 만남을 갖는 게 아니라면 마른 기침 한 번 하지 않는 그이가 병원에 무슨 일로 가느냐 말이에요. 저는 좀 더 제대로 알아보고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해 아주 제대로 준비를 하고 또다시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선글라스에 가발까지 쓰고 평소 잘 입지 않는 옷까지 꺼내 입은 뒤 완벽하게 분장을 했죠. 남편에게 걸릴 일도 없으니 남편 뒤를 더욱 가까이 밟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대장 항문외과 진료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제가 남편의 뒤를 따라온 이 병원에 항문외과 전문의 중 여자는 없었으니까요. 마침 많이 바쁜지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간호사 한 분이 남편이 들어간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살짝 밀어 어느 정도 닫히긴 했지만 문을 꽉 닫지는 못해서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듣고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고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암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왔어? 어?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던 게 다 당신이 아픈 탓이었어?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어? 왜? 우리 어머니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고생한 걸 다 봤는데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 더는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없었어.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고.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이 미련해요? 어떻게 그 힘든 걸 혼자 견딜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내가 당신의 아내잖아. 유일한 가족이잖아. 그런데 왜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해요?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그 고생을 했던 당신에게 그 고된 일이 끝나자마자 내 병수발까지 들으라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 고생길을 또다시 되풀이하도록 두고 싶지 않다고. 남편이 그렇게 이혼하자고 했던 이유는 남편이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 소견이 나왔고 조직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던 날 제가 딱 의사와 남편의 대화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남편은 대장암 말기였고 전이 소견도 보이는 상태였던 겁니다. 남편은 제가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제게 숨겼던 거예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끝으로 제가 저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알면 분명 자신의 병수발을 하겠다고 나설 게 뻔한데 그렇게 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프다는 것까지 제게 숨긴 채 이혼을 요구했던 거였어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긴 세월을 또다시 병수발을 들며 보낼 저를 생각하니 자신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절 보고 있을 자신이요.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날 저는 남편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이라는 해프닝은 끝이 났고 남편과 함께 힘겨운 투병 생활을 시작했어요. 암투병 중인 남편을 보는 것은 현마비를 앓던 시어머니를 챙기는 것보다 몇 배는 더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더군요. 병과 싸운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지독한 일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매일이 눈물의 연속이었어요. 이를 악물고 참으며 치료를 받는 남편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의 앞에서 씩씩하게 웃어 보이는 일이었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것을 참아가며 화장실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암과 싸우다 지쳐 기절하듯 잠이 든 남편의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런 저의 모습을 알았을까요? 남편은 자신이 가장 힘들 텐데도 제게 힘든 내색 없이 저와 종일 함께 자신은 즐겁다며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더 좋은 곳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지쳐하는 기색을 보이면 남편은 저를 꼭 안고는 얼른 나을 테니 다 나으면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지금같이 힘겨운 날들을 행복한 날로 몇 배는 더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요.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남자답고 잘생겼던 제 남편은 수척해져 갔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저를 위해 웃음을 잃지 않아주었고요. 호전이 되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미 악화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정말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힘든 치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런 모습을 제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꼭 집을 다녀오라고 했죠. 그런 날엔 차마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집으로 향하며 펑펑 눈물을 쏟아냈고요. 한참 동안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다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럴 때면 남편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지쳐 잠이 들어있곤 했어요. 거기다 남편이 아픈 동안 제가 정말 남편의 간병에만 집중할 수도 없었어요. 그나마 긴 세월 동안 했던 요양보호사로 일자리까지 구해 일을 하면서 남편을 챙겼죠. 모아둔 돈 덕분에 남편이 수술을 받은 후 몇 달은 괜찮았지만 눈만 감았다 떠도 병원비와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니 나중에는 손 놓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낮에 남편을 챙길 일이 많아 저는 양해를 구하고 야간 고정으로 일을 했어요. 참 다행인 건 좋은 분들이 운영하는 곳에 취직하게 되어 제 편의를 정말 많이 봐주셨다는 거죠. 밤새 일하고 병원으로 와 남편의 식사를 챙겨준 뒤 쪽잠을 자는 걸로 잠자는 시간을 대신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몸이 많이 망가지더군요. 나중에는 그 아픈 남편이 제게 언성을 높이는 날도 생겼어요. 그날은 제가 남편을 챙기다 갑자기 코피를 펑펑 쏟는 날이었죠. 그깟 코피가 뭐라고 남편은 가뜩이나 핏기도 없어진 얼굴이 더욱 사색이 되어서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보, 당신 코피가 나잖아. 일어나 봐. 코피가 나는데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으면 어떡해? 아휴, 아무 느낌을 못 느꼈는데 왜 갑자기 코피가 났지? 여보, 나 괜찮아. 진정해. 고작 코피 넘어가지고 뭘. 좀 지나면 그칠 거야. 얼마나 무리를 하면 어머니 간병할 때도 한 번도 안 났던 코피가 다 나느냐고. 이제 여보, 내 간병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말자. 내가 잘못 내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당신까지 몸 상하는 꼴은 절대 못 봐. 이제 우리 간병인 고용하고 여보도 조금 편하게 지내자. 응? 아유, 나 멀쩡해. 무슨 간병인이야. 당신 불편해할 거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요즘 요양원에서 일이 좀 많아서 피곤했던 거야. 여보는 여보 건강만 챙기면 된다니까. 병원에 와서 2-5시간만 짬내서 잠자면 돼. 당신 자꾸 무리하면서까지 고집 부리면 나 치료 거부할 거야. 내가 치료 거부까지 해야 그제야 내 말 들을래? 어? 당신이 치료 거부하면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게 다 물거품 되는 건데 그래도 할 수 있겠어?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런 내 뒤통수 칠 수 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쉬고 있어. 그렇게 소리 지를 힘 있는 거 보니까 좋아지긴 했나 보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길 바래서 이러는 건데 장난스럽게 넘길 거야? 좀 당신 몸도 챙겨가면서 뭐든 해줘. 나 때문에 당신 힘든 걸 지켜보는 것만도 힘든데 당신이 아프기까지 하면 나 정말 못 버텨. 아유, 당신은 늘 걱정쟁이야. 그게 내 한정이니까 참고 산다. 내가 오늘은 푹 잘게. 일도 쉬엄쉬엄 하고. 그럼 되겠지? 그러니까 걱정 마. 그 후로는 남편이 저를 집에 보내는 횟수가 더 많아졌어요. 혼자 있고 싶다는 핑계까지 대면서 저를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쉬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남편의 곁을 떠나 있으면 종일 불안했지만 내색하진 않았어요. 되려 잘 됐다며 집에 가서 혼자 맛있는 것도 먹고 한숨 푹 쉬고 와야겠다고 웃으며 이야기하곤 했죠. 그렇게 지내다 남편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수술을 잘 마친 후고 열심히 치료받으며 신경을 쓰고 있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남편의 몸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좋아진다고 느끼기 무섭게 또다시 남편의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했고 뒤늦게 전이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터라 전이된 암세포가 크지는 않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에게는 너무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더욱 독하게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점점 예민해졌어요. 신경질적인 것은 물론 먹던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다 개워내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도 언성을 높이기 일쑤였죠. 저는 남편의 그런 언행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주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제 앞에서 저의 손을 꽉 잡은 채 펑펑 울더라고요. 자신의 진심은 그런 게 아니라면서 도대체 왜 자신이 제게 그렇게까지 모질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면서요. 이제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아니냐며
이렇게 아프기만 하다 제게 상처를 주고 세상을 떠날까봐 매일 밤에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을 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그런 포효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긴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무섭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 이후 눈물을 흘리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남편은 제게 성질을 부릴 때마다 화내는 표정과는 어울리지 않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몸이 가볍다며 전혀 아픈 것 같지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독한 치료가 이제 적응이 된 건 아닐까? 아니면 다시 빠르게 호전되어 가는 건 아닐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간만에 남편과 병원 주변을 산책까지 할 정도로 남편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우리 부부 사이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던 그런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 간절한 행복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제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병실을 비우고 병원에 딸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정말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 남편이 입원해 있던 병실에 간호사가 뛰어와서는 제게 꼬깃꼬깃한 종이봉투를 하나 건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간호사 말로는 인사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종이봉투를 열어 그 속에 담긴 것을 확인한 뒤 간호사의 말이 전부 이해되었습니다. 그 종이봉투에 담긴 것은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게 쓴 편지였어요. 그 편지에는 자신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행복했던 추억을 그리워하는 남편이 담겨 있었고, 제가 시어머니를 모실 때 무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남편도 담겨 있었으며, 저와 끝까지 행복하길 바랬던 수줍은 남편도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은 우리의 언제나를 기억할 수 있는 사진이 그려져 있더군요. 제 남편은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을 정말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마지막 인사를 준비해둘 리 없었을 테니까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어쩌면 제 인생은 제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 굴러갔던 굴레 같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제가 착해서 그렇게 시어머니며 남편의 병수발까지 들었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저는 오롯이 저를 위해 그 일들을 해왔어요. 제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것들이니까요. 제 시어머니는 제게 친엄마와 또 같은 깊은 사랑을 주셨고, 제 남편은 저에게 온 우주를 선물해 주었어요. 그러니 저도 그들에게 깊은 사랑과 온 우주가 되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부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게 미안함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길 그저 바랄 뿐이에요. 오늘 이렇게 제가 사연을 쓰게 된 날은 바로 제 남편의 일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 어떤 날보다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운 날이라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남편을 그리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을 끝내볼까 합니다. 물론 제 생각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제가 저를 위해 살아가며 그 속에서 큰 행복을 느끼는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으로 남을 제 남편이 제게 눈물 짓게 만드는 인연이 아니라 떠오를수록 웃음을 피워주는 그런 소중한 사람으로 추억되길 바라봅니다. 비록 제 사연은 막 다이나믹하지도 반전이 있지도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연이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시청자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